공영배 씨는 올해로 80을 넘긴 노인이었다. 살아온 세월 속에서 굽이굽이 넘쳐나는 고생 끝에 겨우 자리 잡은 노년이었다. 젊을 적에는 밥 한 끼를 위해 땀 흘렸고 자식들이라도 굶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다. 그렇게 평생을 일궈 식당 하나 마련했고 아내와 함께 장사를 하며 두 남매를 키워냈다. 큰 돈을 벌진 못했어도 넉넉하지는 않게, 그러나 모자라지도 않게 살아왔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몇 해가 흘렀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생생하게 그녀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영배 씨, 절대 자식들한테 미리 주지 말아요.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 그때는 그저 웃으며 넘겼던 말이었다.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며 아내의 걱정을 한 귀로 흘려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말이 옳았음을 몸소 깨닫게 되었다. 자식들이 커가며 손을 벌리는 일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그는 묵묵히 도와주었다. 대학 등록금도 결혼할 때 집 한 채씩도 마련해 주었다.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닌 더 많은 기대였다. 아들이며 딸은 시간이 날 때마다 묻곤 했다. 아버지, 남은 재산은 얼마나 돼요? 보험금은 어디에 뒀어요? 공 씨는 그 질문이 무례하고 서운했지만 애써 웃어 넘겼다. 그렇게 큰 돈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모아둔 돈은 그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방패였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것조차 기다릴 수 없었다. 다들 요즘은 증여를 미리 하신다더라고요. 상속세가 얼마나 센데요. 엄마 보험금도 있잖아요, 아버지. 결국 자식들의 속내는 돈이었다. 효심으로 포장한 재산 욕심이 진작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공 씨는 어느 날 결심했다. 남은 돈은 자신을 위해 쓰기로,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는 평생을 일하며 아끼고 모은 돈을 가지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왔다.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 한편에는 텃밭도 있었다. 도시에 비해 불편할 것도 없었고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었다. 오히려 고요한 바람소리와 함께하는 아침이 더없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렇게 조용한 생활도 잠시였다.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자식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이렇게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사시죠. 말은 효도를 가장했지만 이미 공 씨는 자식들의 속내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부모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보러 온 것이었다. 아들과 딸은 서로 모시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그들의 말끝마다 묻어나는 기대는 숨길 수 없었다. 공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모시는 이유가 사랑이나 효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날 밤, 공 씨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자식들을 위해 인생을 바쳤는데 남은 것은 실망과 서운함 뿐이었다. 그래서 공 씨는 결단을 내렸다. 자식들에게는 끝내 남길 생각이었던 재산을 전부 기부하기로. 그날 이후 공 씨는 은행에 가서 남은 재산 대부분을 익명의 이름으로 사회단체에 전달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와 병원비 정도로만 남겨두었다. 이 모든 결정 뒤에는 아내의 말이 자리하고 있었다. 돈이 있어야 늙어서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이제 남은 여생은 자신만을 위해 쓰기로 했다. 자식들은 더 이상 그에게 손을 내밀지 못할 것이다. 아니, 손을 내밀어도 줄 것도 남지 않았다. 공 씨는 그렇게 평생을 쌓아온 자식들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고요한 시골집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자식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 홀로 서기에 참된 의미를 배우는 늙은 아버지의 결심이었다. 너희들은 여전히 나 데리고 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요, 당연하죠. 내가 돈 한 푼 없는 늙은이라도? 그러자 아들, 딸이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걸 물으세요. 돈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중에 누가 나 데리고 살래? 제가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참고로 난 이제 땡전 한 푼 없다. 아파트는 팔았고 가진 돈은 전부 기부해버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할 만큼 기분이 좋은 줄 아냐? 내 전 재산 다 기부했다.
그래서 빈털터리인데 너희 둘 중에 누가 나 데리고 살 거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뭐가?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했다는데 왜들 그리 놀라? 남한테 줘버릴 만큼 저희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나몰라라 하세요? 나몰라라 하다니. 나는 너희한테 최선을 다했어. 남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부족하게 준 적 없다. 그래서 너희 둘 다 먹고 살 만큼 살았냐? 남 주려면 그냥 저희 주셨으면 됐잖아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데요? 제가 아버지한테 못한 게 뭐예요? 이야기의 주인공 공영배 씨는 올해 80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소리치고 있는 아들은 52세 공사원이고 딸은 47세 공무원입니다. 공 씨는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쓸 생활비와 병원비 정도만 남겨놓은 채로 나머지는 전부 기부해버렸습니다. 대단히 큰 부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평생 성실히 모은 재산과 몇 년 전 아내가 남기고 간 보험금을 합친다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겠죠. 나이 80 먹고 그 돈을 다 쓰고 죽을 재주는 없기에 당연히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그건 얼마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공 씨는 이제 자식들에게 한 푼도 물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부모를 물어뜯는 자식들은 다 공 씨의 업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로서의 의무는 지난 50년 동안 충분히 다했다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더 늙고 병들어도 아들, 딸을 찾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한적하고 아담한 집으로 이사도 갔고 이제 모든 걸 다 비우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곳에서 마음 편히 살다가 명이 닿으면 조용히 가고 싶었습니다. 모두 내려놓으니 이제야 공 씨의 삶에 평온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부모 재산을 도둑질하며 틈만 나면 들이대는 강도 같은 자식들만 없으면 말이죠. 공 씨는 워낙 없이 자라 젊어서부터 가난한 고생을 하다 40대가 되어서야 모든 운세가 트인 듯 했습니다. 물론 운도 따라주었지만 그동안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살아온 공 씨의 인생이 결실을 맺은 것이겠죠. 아내와 함께 차린 식당이 장사가 무척 잘 되는 바람에 꽤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체하지 못할 만큼 큰 돈을 번 건 아니었지만 공 씨의 자식들은 하고 싶은 것 하며 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낼 때는 똑같이 집 한 채씩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 씨와 아내가 생각했던 자식들 뒷바라지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된 것이 죄인지 그 뒤로도 자식들이 손 벌리면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자식들의 생각은 또 달랐던 듯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뭐?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남들 보면 다들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궁금해서 그렇죠. 뜬금없이 묻는 아들에게 공 씨는 속 시원한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 자식인데 좀 알면 안 돼요? 그러게, 나도 궁금하네. 옆에 있던 딸까지 합세했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자며 찾아온 아들 상원과 딸 미영. 공 씨가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는 이유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공 씨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뜨기 전 공 씨에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이든 가게를 처분한 돈이든 어떤 재산도 당신이 죽기 전까진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주지 말아요. 유언과도 같은 말에 공 씨가 의아했지만 아내는 부모가 공경받기 위해서는 품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이 아니냐며 웃었지만 그 말이 100번 옳았음을 공 씨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 씨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그때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보험금이 얼만지도 안 알려주고 우리가 뭐 그 돈 뺏어가나 서운해요. 아빠, 딸이 투덜거리며 말했지만 공 씨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희 한 푼도 안 줬냐? 상원아, 너 지난번에 사업한다고 돈 가져갔고 미영이 너는 박서방 회사 나온다고 돈 가져갔잖아. 말 그대로였습니다.
공 씨가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진 않았지만 매정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성큼성큼 내밀기도 했으니 말이죠. 가게 정리한 돈도 꽤 될 것 같아. 아들은 그것조차 궁금한 듯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해? 나 죽으면 다 알게 될 건데. 정 궁금하면 빨리 가버리래? 에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것 가지고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오빠는 괜히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너도 궁금하다고 했으면서 내 탓이냐?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편찮으시면 내가 모실 건데. 그 정도 알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왜 아빠를 오빠가 모셔? 의도가 불순하다. 의도? 효심이지? 효심 교심 다 얼어 죽었네. 새언니가 잘도 아빠 모신다고 하겠다. 내가 모실 테니까 걱정 마. 너희들이 그렇게 효자인 줄 처음 알았네. 됐다.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그리고 재산이 얼마가 됐든 나 죽으면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돌 하나가 연못 전체를 흐리는 파문을 가져왔죠. 어느 날 공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난번에 모신다고 했던 거 빈말 아니에요. 이참에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아, 대대도 그러네. 아직도 그 얘기냐?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너희 집에 가? 1시간 거리인데? 볼 일 있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불편해서 싫다. 불편하실 게 뭐 있어요? 저희 집이 아버지 집이나 마찬가지죠. 엄마도 좋다고 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실 줄 알고요. 언젠간 합쳐야 할 날이 올 텐데 연습하는 셈 치고 며칠만이라도 있다 가세요. 그런 무슨 연습식이나 해? 미영이랑 얘기해봤는데요. 서로 모시고 싶다고 하니까 나중에 아버지 어디에 계실지 지금 며칠씩 살아보고 결정하시면 좋죠. 너희 집에도 미영이 집에도 안 간다니까 그러네. 아, 그럼 그냥 아들 보러 놀러 오신다고 생각하시던가요. 어머니 그렇게 가시고 얼마나 후회했는데. 아버지한테 효도할 기회는 좀 주세요. 며칠만 와서 쉬다 가세요. 아내까지 들먹이며 하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거절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와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며칠만 얼굴 보고 가라는 자식에게 어느 부모가 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알았다. 근데 이놈 미소 심줄 삶아 먹었나? 왜 이렇게 고집이?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보죠. 그렇게 다음 주부터 공 씨는 아들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들 집에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손자는 대학생이라 집을 나가 학교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전업주부라 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출근하면 공 씨는 며느리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도 불편하겠지만 시아버지인 공 씨도 그런 시간이 편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온 건지 모르겠네. 오늘도 공 씨는 집 근처 공원을 서성거렸습니다. 처음엔 멋모르고 종일 집에 있다가 삼시세끼를 며느리에게 밥을 얻어먹고는 아차하는 생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젊은 사람도 아니고 80세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할 일이라곤 그리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들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많이 낸대요. 그래, 세금을 내라면 내야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공 씨의 아들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돈 아깝게 세금 다 내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증여를 많이 한대요. 증여? 네, 미리 명의를 자식들한테 돌리는 거죠. 특히 부동산 같은 거요.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이렇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고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는 미리 제 명의로 해주시는 거 어때요? 갑자기 무슨 세금 이야기인가 했는데 결국 공 씨의 집을 자신에게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너 지난번부터 자꾸 돈 타령이야. 요즘 힘드냐?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내 집 팔고 너희 집에서 살라고? 아서라! 안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려던 참이다. 왜 벌써 가세요? 며칠 있지도 않으셨는데 할 일도 없이 너희 집에서 내가 뭘 하냐? 며느리만 괴롭히지. 왜요? 애 엄마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달리야 있냐? 내가 심심해서 그렇지. 그럼 저 아파트는? 내 참나. 나 죽으면 가져가라니까.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틈만 나면 증연이 상속이니 해대는 아들 때문에 더는 못 있겠다 싶었습니다. 스스로도 먹고 살 만큼 벌면서 왜 자꾸 돈 타령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공원을 돌아다니다 조금 일찍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이쿠, 사돈 오셨어요. 집에 들어서자 안사돈과 딱 마주친 공씨. 안녕하셨어요. 혼자 어딜 갔다 들어오세요? 아이, 근처 좀 돌아다니느라. 공씨는 사돈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사돈과 만난 것은 손에 꼽히게 적었습니다. 예고 없는 만남에 당황하는 것은 당연했죠. 아들도 출근하고 없었기 때문에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나갈까 하는 마음에 엉거주춤 엉덩이를 때렸는데 사돈이 말했습니다. 과일 좀 깎아올게요. 공씨도 덩달아 일어나려 하자. 사돈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앉아 계셔요. 자부담석이 된 공씨가 부엌에 간 사돈과 며느리를 힐끔거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할 시간은 한참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못난 딸 시집 보내고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아니,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 아주 훌륭하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연신 인사하는 사돈 때문에 공씨는 더 불편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고 간다는 안사돈의 말에 공씨는 당장 짐을 싸는 것은 안사돈에게 실례일 수 있으니 내일이라도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일찍 자러 가봐야겠다. 벌써 주무시게요? 그래 쉬어라. 사돈도 쉬세요. 아, 네. 아들, 며느리, 안사돈과 함께 저녁을 먹은 공씨는 이른 저녁에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공씨 자신이 유별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사돈도 모두 불편해서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너무 이른 저녁 잠자리에 누워서 그런지 공씨는 설핏 잠이 들었다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자정이었습니다.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려고 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돈과 며느리가 대화 중인 듯 했는데 괜히 나가서 또 민망해질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아이고, 참아야겠다. 다시 문을 닫으려 하는데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까지 계신다니 몰라. 올해 아내는 안 계신다는데. 시누이 집에도 가신다니 좀 더 있다가 가시겠지. 그래, 내가 불편하겠다. 그렇지, 뭐. 근데 애 아빠가 모시고 살자고 해서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 뭐? 어떻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엄마, 시아버지 들으시겠어요? 들어. 귀 어두워서 바로 옆에 있어도 못 듣는다. 사돈이 하는 말에 공씨는 속으로 헛웃음 쳤습니다. 아무리 귀가 어두워도 지척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도 못 듣는 귀머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이 차이도 있고 사돈도 일찍 결혼해서 공씨와 사돈의 나이 차이는 15살 정도가 났기에 자신을 노인네 취급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눈을 부릅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아무튼 우리 시아버지 알부자. 근데 남편이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좀만 참고 모시면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러길래 그게 정말이야? 믿어도 돼? 시아버지 모신다고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내 신우가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고 살아. 찍소리도 못하지. 그리고 걱정 마. 시아버지 일찍 나가셔서 별로 별일도 없어. 지금은 건강해서 그렇지? 치매 오고 이곳저곳 병들 나이 아니니. 그럼 그 병수발을 내가 어떻게 들래?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내가 왜 해? 요양병원 뭐 그런 데 많잖아. 시아버지 돈으로 그런 데 모시면 되지. 그런 건 편히 확실하게 약속했으니까 걱정 마라. 그러면
시아버지 계시는 동안 아주 신경 써서 모시고 받을 건 되도록이면 미리미리 받아. 공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삼시세끼 차려주며 상냥하게 웃던 며느리가 뒤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 아들이 약속한 것이라니. 그러면 모신다고 하고 재산 물려받고 병들면 요양병원에 넣겠다는 것인지 멀쩡할 때만 모시면 그게 모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자식들 집에서 살 생각도 없었지만 자식의 속마음을 알게 되니 상심이 무척 컸습니다. 충격이 커 다음 날 사돈이 집에서 나가기도 전에 공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렇게 가버리세요? 장모님 때문에 불편해서 그러세요? 안 불편한 게 뭔지 물어보는 편이 빠르겠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간밤에 내가 깨달음이 컸다. 나는 또 내가 내 엄마 생각나서 날 챙기는 줄 착각했지 뭐냐? 내 돈은 죽을 때까지 내 통장에서 나올 일 없으니 그런 줄이나 알아라. 심하게 말한 뒤 아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계속 전화를 했지만 공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이번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전화 받았는데 왜 그러세요? 오빠가 사고 쳤죠? 아니, 나 일 없다. 괜히 딸에게도 대답이 퉁명스럽게 나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오빠가 잘못했겠지. 우리 아빠 속상하셨죠? 그럼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죠? 살갑게 말을 붙이는 딸에게 공 씨가 말했습니다. 난 그냥 집으로 가련다. 그리고 너희 둘 다 앞으로 나 모신다. 이런 말 말아라. 각자 잘 살자. 왜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세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난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러자 공 씨도 화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딸이라 어릴 때부터 아들보다 더 예뻐했더니 아버지에게 살가웠습니다. 그래도 나온 김에 우리 집에서 며칠이라도 묵고 가세요. 박서방도 기다리고 애도 할아버지 온다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마음 약해진 공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딱 3일만 있다 가마. 아이고 알겠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딸이 공 씨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딸의 집은 아들네보다 편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손녀도 학교에 가고 딸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공 씨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할 일은 없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아빠, 오늘 연주회 보러 같이 가요. 손녀딸이 피아노를 치는데 그 때문에 딸네 가족은 연주회를 자주 보러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심심하셨죠? 기는 딸이 고마웠습니다. 아들 집에서 험한 꼴을 보니 딸이 천사처럼 보였죠. 공연장에 가보는 것은 처음이고 관심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딸과 사위, 손녀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죽기 전에 새로운 경험도 이것저것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저희 일 끝나면 바로 만나서 갈 건데 아빠는 택시 타고 오세요. 어디로 오실지 종이에 적어드릴게요. 택시 기사한테 그리로 데려가 달라고만 하면 되냐? 네, 정문에서 내려서 들어오시면 돼요. 알았다. 연주의 시간이 가까워지자 공 씨는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시에 공 씨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공연 시작 시간이 다 되어가자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때 마침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그럼 알았다. 금방 가마. 그렇게 전화를 끊고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삼성 아트센터로 가주세요. 그러자 택시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분명히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했는데 30분은 좋게 걸린 듯 했습니다. 기사 양반, 우리 딸이 집에서 10분밖에 안 걸린댔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는 거요? 이게 삼성 아트센터 가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아니, 출발한 지 20분도 넘었잖아요. 택시 기사랑 실랑이를 하다가 답답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딸이 써준 쪽지를 택시 기사에게 내밀자 짜증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삼성 아트센터가 아니라 성심 아트센터지요.
그건 진작 지났죠. 공 씨의 실수였습니다. 기사를 타박했던 것을 사과했고 택시는 방향을 돌렸지만 이미 시간은 한참 지나가 있었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하자 딸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일부 공연 끝났는데 도대체 어디 계세요? 아, 장소를 헷갈리는 바람에 내가 어디로 가면 되냐? 딸이 설명했지만 넓은 공연장 길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 쉬는 시간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못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주변에 물어서 찾아오세요.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 좀 데리러 나오면 되잖냐? 금방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앞에 의자 있으니까 거기서 좀 앉아서 기다리세요. 1시간만 더 하면 끝나요. 뭐? 그럼 끝날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고생해서 찾아왔는데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니. 공 씨는 당황스럽고 허탈했습니다. 공 씨는 공연장 밖 의자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수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에서 쏟아져 나왔고 그 틈에서 딸이 공 씨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는 길에 헤매서 그랬지. 그러면 전화를 하시지. 내가 자꾸 전화기를 꺼놨다. 이미 공 씨는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딸은 외식을 하고 들어가자며 공 씨를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다른 눈치 없이 딸은 공 씨에게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공연 못 봐서 서운하셨죠? 나중에 다시 모시고 갈게요. 됐다. 안 봐도 돼. 그러면 나중에 우리 딸 피아니스트 되면 그때 보러 오세요. 그러자 가만히 밥을 먹고 있던 손녀딸이 부르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돼? 유학도 안 보내주면서. 손녀딸의 말에 공 씨는 의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피아니스트가 왜 못 돼? 유학도 안 보내주면서 무슨... 딸이 머리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이번에 서아도 독일 갔어. 손녀딸은 유학을 보내달라고 조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부자잖아. 유학 보내달라고 해. 딸이 황당한 말을 던졌고 사위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딸 유학 좀 보내줘요. 그 돈 다 어디다 쓰실 건데요? 너 버지게 신김에 한번 말씀드려 보던가? 공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대체 나한테 돈 맡겨놨냐?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 돈 다 짊어지고 가실 거예요? 왜 그렇게 짜게 구세요? 공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됐다. 이놈도 돈, 저놈도 돈. 지겹다 지겨워. 그 말을 끝으로 공 씨는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딸네 집에 남겨둔 옷가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대로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공 씨는 아들, 딸의 전화도 받지 않고 혼자 지냈습니다. 며칠 후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웬일이냐? 그게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 말짱한데 왜 그러는데? 그러면 혹시 애들이랑 사이라도 틀어졌나? 뭐? 얼마 전에 진이한테 전화가 왔거든? 진은 조카였고 변호사였습니다. 상원이랑 미영이가 진선이한테 전화했었대. 상속인이니 증여니 하면서 묻더래. 공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니, 사망보험금도 자식들은 못 받는 거냐고. 소송 걸면 받을 수 있냐고 묻더래. 공 씨는 전화기를 툭 떨궜습니다. 동생이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어떻게 부모 뒤에서 이런 일을, 그것도 친척에게. 이게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공 씨는 아들, 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렸고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탐냈던 아파트도 싹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텃밭 하나 딸린 단독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아들, 딸이 탐낼 만한 돈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죽을 때까지 놀고 먹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온 공 씨는 다 쓰지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생각에 잠겨있던 공 씨는 마침내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어떻게 말도 없이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 고모가 말해줬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날 그렇게 화내면서 가버리시면 제가 뭐가 돼요? 아들은 여전히 어리광을 부렸고 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아파트 달라고 한 것 때문이면 미리 안 주셔도 돼요. 기다렸다가 받으면 되죠. 뭘 기다려? 나 죽기를 기다렸다가 아주 각 죽어버리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꼬아서 들으세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재산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까지 찾아왔냐? 아들, 딸은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나 데리고 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요, 당연하죠. 내가 돈 한 푼 없는 늙은이라도? 아들, 딸이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걸 물으세요. 돈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죠. 공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중에 누가 나 데리고 살래? 제가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참고로 난 이제 땡전 한 푼 없다. 아파트는 팔았고 가진 돈은 전부 기부해버렸다. 아들과 딸은 벙찐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내 전 재산 다 기부했다. 그래서 빈털터리인데 너희 둘 중에 누가 나 데리고 살 거냐? 그러자 아들과 딸은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만 쳐다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뭐가?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했다는데 왜들 그리 놀라?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냐? 어떻게 그게 아빠만의 재산이에요? 엄마 보험금도 다 아빠가 가져갔잖아요. 그건 너희 엄마가 원해서 그랬던 거였는데 이제 보니 너희 엄마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겠다. 남한테 줄 만큼 저희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은 나 몰라라 하세요? 나 몰라라 하다니. 나는 너희한테 최선을 다했어. 남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부족하게 준 적 없다. 그래서 너희 둘 다 먹고 살 만큼 살았냐? 그냥 저희 주셨으면 됐잖아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데요? 제가 아버지한테 못한 게 뭐예요? 공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걸 내 입으로 말하면 더 비참하지 않냐? 나중에 너희도 깨닫겠지. 내가 왜 이랬는지. 아들, 딸은 씩씩거리며 결국 돌아갔습니다. 공 씨는 다시는 아들, 딸에게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원과 미영은 이 모든 것이 농담인 줄 알았지만 공 씨는 정말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해버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주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상원과 미영이 가져봤자 더 큰 비극이 될 것임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공 씨는 평온하게 혼자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공 씨는 마당에 핀 작은 꽃들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어릴 적 이곳 고향집에서 뛰놀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떠올랐다. 서울에서의 분주한 세월, 그리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던 인생이 마치 한편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그는 자식이라는 존재를 인생의 가장 큰 위안이자 보람으로 여겼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내리사랑이라 했던가? 자신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자식들은 그 마음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제 홀로 이곳에 남은 자신에게는 시간이 많았다. 어떤 날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어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텃밭을 돌보며 채소를 심기도 했다. 하루하루가 무채색 같았지만 적어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찾아오는 자식도 없었고 돈을 빌려달라며 전화하는 이도 없었다. 모든 욕심과 기대가 사라진 세상에서 그는 오롯이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도 공 씨는 평소처럼 텃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있었다. 문득 손등에 닿는 햇살이 따스했다. 도시에서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일상도 이곳에서는 소중하게 다가왔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그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평생 바란 게 결국 이런 평온함 아니었을까 싶었다. 젊었을 적에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 자식들은 돈을 따라 다가왔고 돈이 사라지자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 사실이 처음에는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것 또한 자신의 선택의 결과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너무 많은 것을 줬기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만든 건 아닐까? 어쩌면 스스로가 자식들을 그렇게 만든 건지도 몰랐다.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지만 공 씨는 마음 한편에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래, 이젠 나만 생각하며 살아야지. 공 씨는 결심했다. 남은 여생 동안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기로.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삶.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보기로. 이른 아침이면 동네 작은 산책길을 따라 걷고 마을 사람들과 소박한 인사를 나눴다. 동네 할머니가 준 김치 한 포기에 감사하며 식사를 차려 먹는 날도 많았다. 전에는 몰랐던 소박한 행복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마을 회관에서 동네 노인들과 담소를 나누던 중 한 마을 사람이 물었다. 어르신, 자식들은 안 찾아와요? 공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젠 안 와. 올 일도 없고. 그는 그렇게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맴돌았다. 그러나 그 씁쓸함마저도 이제는 그리 무겁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으니 말이다. 가끔씩 공 씨는 도시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서울의 북적임 속에서도 그는 홀로 한적한 찻집에 앉아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아들 상원이나 딸 미영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도 많았다. 공 씨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자식들도 저렇게 살아가겠지. 다시 마을로 돌아온 날, 공 씨는 텃밭에서 자라난 상추를 따며 작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래, 나는 이렇게도 잘 살아. 그는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돈이 있건 없건 사람은 결국 마음먹기 나름이었다. 자식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그 돈들은 이제 이웃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이 되었고 작은 복지관의 노인들을 위한 식사비가 되어 흘러갔다. 공 씨는 그렇게 자신의 남은 시간을 세상과 나누고 있었다. 이제 남은 삶은 욕심 없는 사람으로, 욕심 없는 노인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아내의 말처럼 자식에게 쏟았던 사랑과 돈이 모두 자신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더 행복했을까? 공 씨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비로소 자유롭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모처럼 푸짐하게 저녁상을 차려 먹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공 씨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유난히 밝았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여기가 내 집이네. 이젠 진짜로. 그렇게 공 씨는 비로소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오롯한 자신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